잠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노인이 살았다. 이 노인은 사람들에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있어만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와 잠을 잘 자는 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에게 7가지의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비법은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였다. 노인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켜 더욱 숙면을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해보게. 몸이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 잠드는 것도 쉬워질 걸세. 두 번째 비법은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하기였다. 노인은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은 잠옷도 편안해야 하며 베개와 이불은 부드럽고 포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비법은 잠자기기, 멀리하기였다. 노인은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화, 태블릿, 컴퓨터, TV와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런 기기들은 눈에 자극을 주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한다고 했다. 네 번째 비법으로 노인은 저녁 식사와 음료 주의하기를 언급했다. 그는 잠자기 전 무거운 식사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라고 했다. 차갑고 무거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비법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었다. 노인은 규칙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체가 피로해져 잠자리에 들기가 좋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자기 직전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였다. 노인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며 특히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인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기술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7번째 비법은 수면 루틴 만들기였다. 노인은 자기 전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몸에 그 신호를 주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들로 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젊은이는 노인의 조언을 듣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노인의 7가지 비법 덕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다. 그의 건강과 행복 수준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젊은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인의 비법을 전파하며 깊은 잠의 중요성을 나누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라 씨는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해변을 거니는 것을 즐겼고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마친 후면 피부 관리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시작된 잔주름과 늘어나는 피로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을 없애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라 씨는 첫 번째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블로그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피부 클렌징과 보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저를 사용하여 화장과 노폐물을 깨끗이 지워내고 피부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클렌징이 끝난 후에는 건조하지 않도록 빠르게 토너를 바른 후 세럼과 수분 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친구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가득한 나이아시나마이드와 레티놀을 잊지 않았죠. 주변 미용샵에 들러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크림 없이는 결코 외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비타민C가 들어간 세럼과 자외선 차단제를 추가하여 아침 피부 관리 루틴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 씨는 명상과 같은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아름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은 명상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는 피부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큰 비결이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사라 씨는 점점 피부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녀의 피부가 예전보다 더 환하고 탱탱해졌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라 씨는 기분 좋게 미소를 띠며 꾸준한 관리가 또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느꼈습니다. 결국 사라 씨의 경험은 그녀에게 피부 관리가 단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북적거리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의 루틴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도 그녀처럼 자신의 피부를 위한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봄날 아침 정우는 알람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했다.
요즘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그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심박수 관리에 중점을 둔 운동 계획을 세웠다. 정우는 우선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계산하기로 했다. 최대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로 추정할 수 있다. 정우는 올해 35살이므로 그의 최대 심박수는 185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 중 지켜야 할 심박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의사와 상의한 결과 그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사이, 즉 약 92에서 129 bpm 사이에서 운동하기로 했다. 그는 아침 운동으로 30분간의 조깅을 선택했다. 조깅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모니터를 활성화했다. 도심 속 공원에 도착해서 그는 서서히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천천히 몸을 달구면서 심박수가 서서히 올라가는지를 체크했다. 심박수 모니터는 그가 설정한 목표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음을 경고음 없이 알려주었다. 적당한 강도의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신체 전반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킨다는 이야기도 문득 떠올랐다. 조깅을 마친 후 그는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었다. 그동안에도 심박수를 관찰하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그는 기분이 꽤 좋아졌다. 자신의 몸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우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며 매일의 심박수를 기록해두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그룹 운동을 하기도 했다. 운동 중 심박수의 변화를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다. 그는 또한 식습관 개선에도 힘썼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더욱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다. 운동뿐만 아니라 음식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눈에 띄게 건강해졌음을 느꼈다. 주치의도 그의 체력과 심박수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심박수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로 다짐하였다. 이 경험은 정우에게 단순히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여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심박수 관리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귀중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요리는 흔히 유산소 운동이 체력을 향상시키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운동이 두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어떻게 우리의 두뇌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정신적 자아를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자. 먼저 유산소 운동의 대명사인 조깅이나 달리기를 떠올려보자. 이러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몸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두뇌로의 혈류 역시 증가한다. 혈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두뇌로 공급되며 이는 두뇌의 신경세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뇌율의 신경성장인자라는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BDNF는 뉴런의 생존, 성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는 신경 생성을 촉진한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 BDNF 수치가 높아지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이는 노화 과정에서 두뇌 건강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두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다. 유산소 운동은 또한 집중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학습이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운동을 통해 증가된 맑은 정신은 복잡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 운동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한다. 이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조깅,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통해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끝으로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두뇌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다. 꾸준한 운동으로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면 더 나은 정신적 자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보자. 유산소 운동을 통해 두뇌 건강을 챙기고 보다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